질문 아까 이렇게 주신 거를 보니까 배치에서도 자바나 스팍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배치 어플리케이션도 가능은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 메타스토어를 경유하는 경우라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스팍의 장점도 있지만 빨리 되는, 근데 하이브랑 스팍이랑 저희는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같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스팍 SQL로 배치를 돌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ETL은 사실 뭐 그렇게 레이턴시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ETL로 그냥 하이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스팍 같은 경우에는 배치 작업 중에 데이터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좀 조작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스팍 배치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파이스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바나 스칼라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만약 메타스토어를 공유하고 있다면 하이브랑 스팍 SQL만으로도 충분히 배치를 돌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스팍 어플리케이션 따로 짜실 필요 없이,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그 그 설명을 드리고, RDD 잠깐 코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프레임 실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그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을 가지는 어사이클릭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디펜던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리니지 트래킹이라는 그 단어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리니지를 일단은 여기서는 대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파란색이 실제로 스팍 대시보드에서도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에 이거를 트랜스폼 한 게 지금 B고, B를 트랜스폼 한 게 C고, E고, D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각각의 노드들이 그 RDD겠죠. 그래서 베이스 RDD는 A고, A에서 트랜스폼드 RDD 된 것들이 B, 다시 또 B에서 C 이런 식으로 파생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특정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 C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는 다시 B부터 재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화살표 방향이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대그 이제 잡을 던지면, 저희가 실제로 이벤트라기보다 액션이 날아가면 그 스팍 대시보드에 잡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이 뭐냐면 파일 두 개를 읽어요. 그리고 파일 1에서 라인을 스플릿합니다. 행으로 이제 스플릿을 하게 되고요. 리드 파일 이제 두 번째 파일이랑 얘는 이제 멀티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걔랑 조인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시보드 들어가 보시면 대그 안에서 잡에서 엔게이 스테이지로 나뉘고, 제가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엔게이 스테이지는 아니고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엔게이 태스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액션이 하나가 날아가면 잡이 하나의 액션을 포함하게 되고, 그 안에서 스테이지, 엔게이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스테이지가 각각의 태스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스테이지를 구성하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는 오퍼레이션 종류에 따라서 이 스테이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같은 스테이지. 생각을 해보시면 맵 단계에서는 셔플링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같은 스테이지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리듀스 하거나 뭔가 셔플해야 되거나 다른 것들이랑 조인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지금 이게 다른 스테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스테이지 보시면 6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되고, 저기서는 파일 하나를 읽고 거기서 스플릿을 하고 거기서 뭐 이제 토커나이징 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걸로 묶였고요. 스테이지 2는 새로운 파일을 읽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스테이지로 간 거고,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 셔플링을 합니다. 이너 조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너 조인 한다는 거는 키별로 다 소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키를 매핑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 단계 스테이지에서는 이 이너 조인 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라이트 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태스크는 어떤 기준으로 태스크가 나뉘게 되냐면, 이 스큐터에 그 오퍼레이션 할 때 코어 개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가용한 코어가 뭐 100개다라고 하면 100개의 태스크까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 가용한 코어가 10개다라고 하면 10개의 태스크들로.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뒤에서 이제 스팍 클러스터의 잡을 서밋할 때 내가 가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잘 계산하셔서 만약 이게
타임리하게 뭔가 수행이 돼야 된다고 하면 내가 사용할 리소스 이런 부분들도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서 제가 아까 내로우 와이드를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로우는 뭐냐면 그냥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와이드는 뭐냐면 소트 되는 겁니다. 셔플링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내로우는 각각의 제가 라인을 각각의 그 문장을 제가 만약 그 탭으로 만약 토크나이징해서 얘를 갖다가 쪼갠다고 한다면 얘는 맵이 되는 거고요.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키를 기준으로 그룹핑하는 거죠. 그룹핑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정렬이 돼야 되고 키를 기반으로 얘네들이 다시 분배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셔플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IO도 발생을 할 거고요. 뒤에서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액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의 파이널 스테이지고요. 그리고 이때 대그가 실행이 됩니다. 트리거링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리절트를 뭔가 드라이버에다가 보내는 컬렉트, 카운트, 쇼, 테이크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하는 거죠. HDFS, 세이브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익스터널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서는 스팍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액션 단계에서 하고 액션 단계에서 저 대그를 최적화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그룹 바이 키로 얘네들을 다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실제로 드라이버로 다 모아요. 컬렉트 하고 이것들을 이제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의 액션은 저 컬렉트 저 액션인 거고 저거를 호출했을 때 실제로 저 트랜스포메이션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이썬 그냥 RDD 이그젬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데이터 프레임 예제긴 한데 파이썬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스칼라가 했던 것처럼 이런 RDD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DD 퍼시스턴스 여기서 제가 캐시라고 아까 표현한 부분인데요. 캐시가 퍼시스트랑 동일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시가 필요한 이유는 뒤에서 데이터 프레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작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온리가 일단 디폴트고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옵션 중에 그 메모리 온리 세르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 메모리도 중요한데 여기는 스팍은 CPU도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객체를 시리얼라이제이션하고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시리얼라이즈 된 객체 자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메모리 용량 얘에 대한 메모리 용량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걔를 또 디시리얼라이즈 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해지하는, 리무벌 하는 건 언퍼시스트, RDD 같은 경우는 언퍼시스트 하실 수 있고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캐시, 언캐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스트리밍 할 때 말씀드렸던 브로드캐스트 베리어블이랑 어큐뮬레이터, 그래서 쉐어드 베리어블. 그럼 클러스터 안에서 내가 완전 인메모리로 다 띄워놓고 그 값을 참고해서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캐스트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드라이버에서 각각의 익스큐터들로 데이터를 다 로드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큐뮬레이터는 그 이벤트를 받아서 드라이버에서 그 값들을 수정된 값들을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베리어블이랑 어큐뮬레이터에 대한 각각 코드 스니펫은 스팍 컨텍스트 브로드캐스트 해서 저렇게 선언을 하면 그 값들을 각각 익스큐터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면 저기서 이제 애드 하는 거죠. 어큐뮬레이션 해서 그 값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약간 디버깅 용도로 내가 어떤 이벤트를 얼마만큼 했고 이런 디버깅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큰 데이터를 올려서 얘를 갖다가 매번 조인해가지고 연산할 때 그냥 메모리 형태로 올리고 그걸 그냥 웹사이드 조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브로드캐스트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팍 스트리밍에서는 쉐어드 베리어블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되는 게 걔 같은 경우에는 롱러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저희가 맵리듀스에서 약간 디버깅 용도로 썼던 카운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어큐뮬레이터의 그 기본적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처음에 이것저것 많이 넣었다가 썼다가 항상 그 드라이버가 죽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 좀 보시면 요거 RDD 스칼라 요거는 각자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제가 이그젬플은 이렇게 드렸는데 아마 요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로그 파일 포맷이. 그래서 요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특정 파일 가져온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람다 함수로 이런 것들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문자 길이 뭐 평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구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계속 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원래 이게 질문처럼 하고 Q&A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단방향으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산 데이터에서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두 가지 제가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했죠. 속으로 외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액션이랑.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스 are lazy.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컴퓨터 되지 않는다는 거죠. lazy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are executed when 언제 얘가 실행이 되냐면 액션이 런할 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분산 그 인메모리나 디스크에다가 얘를 갖다가 올리고 싶으면 RDD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persist, 데이터 프레임은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거 앞에서 했던 것들 다시 이제 리캡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블락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그젬플인데 거기서 블락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노드에 블락들이 저장돼 있죠. 그리고 각각 블락에 저장돼 있는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RDD가 일단 인풋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로그라인을 가져오는데 어떤 건 에러고 어떤 건 인포고 어떤 건 원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 안에서 에러가 포함된 그런 필터 람다식을 이용해서 에러가 포함된 애들만 일단 가져와서 에러스 RDD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러스 RDD에서 여기 보시면 콜랩스라고 나옵니다. 콜랩스가 뭐냐면 요 예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어떤 애는 얘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블락에는 두 번째 그 RDD에서는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에서는 2건이 걸렸고 세 번째는 1건, 네 번째는 2건인데 얘는 뭐야? 두 번째는 아예 빵건이네요. 그러니까 저 조건식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패러럴리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저런 RDD의 파티션도 지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에러스 RDD의 파티션은 4개인데 그걸 2개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리파티션이랑 콜립스 두 가지인데 리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소트를 해요. 전체가 셔플링이 일어나고요. 근데 콜립스 같은 경우는 셔플링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 그냥 바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파티션 4개를 2개로 줄인 거고요. 콜립스 해서 그러면 태스크가 2개만 뜨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스몰 파일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저게 동시병렬적으로 그러니까 스팍은 얘가 지향하고자 하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연산이 끝나는 게 정상인데요. 저런 식으로 지금 예제는 뭐 1건, 2건 이 정도지만 태스크 이런 거 돌리다 보면은 어떤 애는 지금 몇백만 건 들어가 있고 어떤 애는 한 3건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몇백만 건 들어가 있는 애가 끝날 때까지 전체가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라고 일단 이 예제를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티션 개수 4개를 2개로 줄였고 그래서 뭔가 클린드 RDD를 새로 생성을 한 거고요. 그걸 드라이버 쪽으로 던져서 그 값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캐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만약 저 용도를 앞에 예제에서는 저를 에러를 드라이버 쪽으로 콜렉트하고 끝났었는데 제가 저 에러 저 값들을 저 만약 그 HDFS 지금 이제 S3 예제가 나왔는데 S3에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카운트를 내가 드라이버 쪽에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저거에 대해서 프린트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가 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 캐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베이스 RDD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Save as Text File, Count, Collect 셋 다 액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캐시된 게 없다면 이 얘는 다시 다 처음부터 저 원천에 있는 데이터 위에 빨간 큐브 뭐 이렇게 돼 있는 큐브들 있죠. 그 데이터로 다시 액세스를 해서 전체적인 액션을 수행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이거 물어보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네, 별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해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럴 때 이제 캐시하는 그런 게 레이어가 필요하고요. 뭔가 제가 여러 번 액션을 수행하지만 원천을 한 번 읽고 여기서도 유즈 케이스가 3번의 액션을 수행하지만 제가 매번 원천을 읽을 필요는 없죠.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는 썸하는 거고 하나는 드라이버 쪽으로 보내는 거, 하나는 세이브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캐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잡 터미널러지인데 요 보시면은 잠깐 저기 제가 이제 요거 4040 포트 하면은 스팍 대시보드로 들어가실 거고 여기 보시면은 탭이 잡이 있고 스테이지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 액션이 일어날 때 여기선 describe라는 액션이 일어났어요. 해당 잡이 서밋이 되는 거고요. 해당 잡은 n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됩니다. 아까 제가 스테이지 구성되는 것들 말씀드렸죠. 뭐 이가 트랜스포메이션이 같은 거는 묶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리듀스하거나 셔플하는 거는 분리되고 원천 소스에 따라서 분리되고 여기서는 3개의 그 스테이지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태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통해서 이쪽의 결과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연산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누르시면 각각의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돼요. 각각의 스테이지로 들어가고 각각의 스테이지가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중간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셔플드로 RDD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다시 소트 어그리게이트해서 맵 파티션 RDD가 생성이 되고 이런 태그를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여기 태스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팍 잡을 던지고 항상 모니터링 할 때 지금은 저희가 제플린으로 그냥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밖에 없어요. 지금은 태스크가 아무리 하셔도 태스크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지금 드라이버밖에 없긴 한데 저희가 이제 만약 그 클러스터 환경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n개의 태스크들이 쫙 뜨게 될 거고요. 그때 보셔야 되는 것들이 각각의 GC 타임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가 스큐드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셔플 리드 사이즈 보면은 특정 노드로 아예 그냥 특정 태스크로 아예 그냥 부하가 가 있는 적이 있어요. 부하라기보다 많은 레코드가. 그거는 이제 블락 사이즈가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특정 노드에서 지금 듀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GC 타임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이따가 로컬리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장표로 돌아오면 첫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RDD를 컴퓨트하는데 워크 필요한 게 일단 잡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잡 안에서 파이프라인드 RDD, 하나 이상의 파이프라인 RDD가 이제 서브셋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스테이지고 각각의 스테이지는 그 안에 태스크 유닛을 갖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테이지 간에 이런 트랜스퍼나 데이터의 트랜스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할 때 셔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잡, 두 번째는 스테이지, 세 번째는 태스크, 네 번째는 셔플입니다. 네, 질문 중에 캐시는 무조건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냐요? 액션 단위로 스팍에서 자동으로 캐시를 해주나요? 네, 명시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지금 보시면은 뒤에서도 메모리 관련돼서 얘기를 할 텐데 스토리지 탭에 보시면 지금 제가 캐시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캐시된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캐시 영역은 사실 각각의 그 익스큐터들에서 일정 메모리 영역을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스팍에서 자동으로 캐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스팍에서 뒤에서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뭔가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런 캐시는 명시적으로 지금 이 코드상에서 혹은 작업자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RDD 맨 아래에 있는 저희가 보면은
RDD랑 쉐어드 베리어블 어큐뮬레이터랑 브로드캐스트 두 개를 봤었고요. 그럼 스트럭처드 API를 볼 건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건 데이터 프레임이랑 SQ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API 익스큐션 보시면은 일단 세 가지 지원되는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SQL,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셋. 보시면은 여기 이제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라고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팍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특정 언어가 아니라 거의 같은 그 다른 언어들이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성능 개선을 제공하는 게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API를 실행을 했을 때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가 실제로 물리적인 실행 계획, 저게 이제 대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관장해서 실질적으로 대그가 어떻게 얘네들이 수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지컬 플래닝 이 단계가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저의 코드가 실제로 이제 카탈로그라고 하는데요. 저희 뭐 이 메타 정보들, 그러니까 데이터나 테이블에 대한 메타 정보들을 통해서 일단 로지컬적으로 논리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드 로지컬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단계가 피지컬 플래닝 단계에서 다시 한번 뭐 코스트 모델 이런 것들을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얘가 클러스터 안에서 실행되기 위해서 최적의 그 대그 그래프를 만듭니다. 대그를 만들게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특정 언어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동등한 성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코드상에서 저희가 익스플레인 테스트 해보신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익스플레인을 통하면은 그 실행 계획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던 SQL로 하던 데이터셋으로 하던 그 실행 계획은 동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오퍼레이션을 보시면 저희 이제 이그젬플 중에 뭐 이거 있었잖아요. 데이터를 일단 읽고 여기서는 이제 제이슨 읽었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CSV 읽었죠. CSV나 제이슨의 스키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데이터 읽고 얘를 데이터 프레임을 SQL로 템포뷰로 생성을 합니다. 템포뷰로 생성하고 쿼리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좀 코드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팍 SQL 리턴이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웨어 조건을 저런 식으로 펑션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깔끔하게 하려면 스팍 SQL 자체를 그냥 하나로 쿼리로 짜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 스트럭처드 오퍼레이션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잠깐 설명드리면 하이 레벨 오퍼레이션이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뭔가 원하는 컬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소스랑 조이닝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집계죠. 카운트하고 썸하고 에버리지하고 필터링하는 뭐 다양한 것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얘가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드를 보시면은 약간 지금은 JDBC에서 연결해서 그리고 유저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고 그리고 기존에 그 하드베에 있는 적재되어 있는 트래픽 로그를 가져와서 로그스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두 개를 조인하는 예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뭐 JDBC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뭐 하이브라든지 S3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고 또 지금은 뭐 익스터널 돼 있는데 사실 빌트인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CSV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인풋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용해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연산해서 다시 또 뭐 다른 DB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 동일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랑 동일하고요. 그런 스트럭처드 API가 동일하게 이런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쓰기 때문에 얘를 뭐 JDBC로 연결하던 아니면은 뭐 ODBC로 연결하던 아니면은 저희가 자바나 스칼라나 파이썬 R 그리고 이제 스팍쉘 같은 걸 이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JDBC, ODBC 뭐 이런 것들은 BI 툴이랑 연동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뒤에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각각 이제 플랜 옵티마이제이션,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최적화되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과 SQL, 여기는 데이터 셋은 그려 있지 않지만 모든 그런 실행 계획들 관련해서 저희는 뭐 이거를 API로도 할 수 있고 SQL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다. 스팍 내부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지컬 플랜, 일단은 저 쿼리가 이게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 쿼리에 대한 이제 로지컬 플랜을 짜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벤트 파일을 읽고 유저 테이블을 읽어서 각각을 조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를 읽고 조인을 한다고 하면 되게 커지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물리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저 테이블의 조건에 맞는 유저의 그 조건을 스캔하고 그걸 필터링하고 그리고 이벤트에 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스캔하고 두 개를 조인하겠다. 그래서 그 조인할 때는 정말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겠죠. 저희가 인지하기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그 얘를 갖다가 가져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더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실제로 그 파티션된 그 테이블 정보를 읽고 거기서 유저 아이디를 조인하고 다시 이제 함수를 통해서 우편 번호를 다시 이렇게 넣는 거죠. 추가 컬럼을 넣게 되는데 이때 이제 파케이 포맷으로 얘를 갖다가 로드해서 뭔가 이렇게 조인하는 이 단계에서 약간 옵티마이즈드 스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해도 전체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 저게 파티션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파티션드 조건에 맞게 얘네들을 일부만 스캔해서 가져오는, 저희가 이제 하둡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저희 이제 풀 스캔하는 것들이잖아요. 파티션 제대로 지정 안 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DB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가 많이 했던 그 문제 중에 하나는 하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DB라고 생각하고 쿼리를 막 날리세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파티션드만 읽으세요. 일부 스캔만 하세요. 데이터만 스캔하세요. 그래서 그 파티션 키에 맞는 애들만 일부만 읽어서 처리하면 그만큼 디스크 IO나 이런 부분들이 적겠죠. 그래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옵티마이저를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냐. 데이터 프레임은 스팍 내부에서 이런 최적의 옵티마이저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하이브에서 잘 돌던 게 스팍에서는 잘 안 도는 케이스도 발생은 해요. 그게 이제 옵티마이저가 최적화를 해버려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행 계획을 보고 이상하면은 가끔 옵티마이저를 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도 많이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 저희는 이제 기존에 하이브로 쓰던 걸 스팍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들 중에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스팍 SQL 데이터 프레임 예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뭔가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죠. 저희 예제에서 계속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죠. 뭐냐면 각각의 이런 프로덕트 카테고리 레비뉴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카테고리 기준으로 레비뉴로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이제 높았던 두 개만, 탑 2만 뽑아서 리스트업을 하고 싶다. 이런 예제들. 그래서 윈도우 펑션 이런 것들 쓸 수 있고요. 피봇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용한데 이 테이블 자체를 그냥 피보팅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왼쪽에 오리지널 데이터 프레임은 각각의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를 뭐 라지랑 스몰, C에 있는 컬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피보팅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서메이션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음과 같이 그룹 바이 A, B 하고 피봇하고 썸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리쉐이핑 한다고 하죠. 여기처럼 뭔가 카테고리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데이터를 서머라이즈 하는 거죠. 세일즈 정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피봇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피처 제너레이션 할 때 이런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값이 없는 경우에는 3으로 지금 주고요.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이제 주게 되는, 보면은 영화 평점이죠.
영하 평점 이제 노멀라이즈 해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릴 때는 3으로 주는 그 피봇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실습들은 ST API라고 되어 있는 스칼라 파일들 실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 보시면은 스칼라에서 이제 저런 그러니까 SQL의 로우를 가지고 이제 좀 핸들링하는 것들. 근데 저희가 뭐 저걸 직접 쓸 건 아니고 그냥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트랜스포메이션, 뭐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변환하는지, 뭐 그거를 SQL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테스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TAPI 여기 있는 실습 코드들이 계속 저희가 실습하게 될 그러니까 01번부터 08번까지가 지금 대상이고요. 지금은 이제 01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죠. wget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 일단 확인 한번 해보고 여기서는 제이슨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키 밸류 타입으로 해서 해당 스키마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이슨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 딱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필요한 데이터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truct 타입으로 제가 얘는 얘고 쟤는 쟤야 라고 타입이랑 이런 것들 지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메타데이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태깅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태깅 정보를 hello world라고 이게 제이슨으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해당 제이슨을 읽을 때 스키마를 바인딩하는 거죠. 위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제이슨 별도로 스키마를 제가 지정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스키마로 바인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컬럼스 함수를 통해서 컬럼스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이거 로우만 가져올 수 있고요. 뭐 이거는 로우. 스팍에 기본적으로 SQL 하나를 지금 로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서 뭐 df가 원천을 읽고 df1이 필터하고 df2가 필터하고 각각의 df1과 df2가 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df 캐시를 하지 않으면 df1과 df2가 액션할 때 원천을 다시 읽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질문 또 주신 게 로컬로 설정해서 스팍 서밋을 진행해도 해당 설정과 상관없이 스팍에 대한 모든 연산을 익스큐터가 실행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제플린에서 지금 구성된 게 여기 보시면 익스큐터 탭이 있으세요. 익스큐터 탭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플린은 제가 지금 도커로 띄웠잖아요. 도커로 띄우고 얘를 갖다 분산 클러스터로 제가 구성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드라이버만 지금 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드라이버에서 그냥 다 이것저것 진행을 하는 상태고 만약 여기서 익스큐터들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드라이버 코드가 익스큐터한테 가서 실제로 일하는 것들은 익스큐터들이 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이게 익스큐터들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익스큐터들 리스트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은 저희는 그냥 임의로 간단하게 여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습 코드 그냥 같이 보면서 실습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주적들은 다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예제에 다 나와 있어요. 특정 컬럼을 리무브 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로우를 리무브 시키거나 그리고 로우를 뭐 이거를 컬럼으로 만들거나 컬럼을 로우로 만들거나 그리고 로우를 내가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컬럼을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로우에 대해서 뭔가 다시 소트하거나 디센딩하거나 어센딩하거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제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그 스칼라 코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로우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추가하는 코드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로우에 대한 제가 이벤트를 어떻게 추가하고 제가 어떻게 뭐 이런 것들 빼고 이런 것들이라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셀렉트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데이터 프레임을 셀렉트 할 때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df.select하고 df 콜하고 이름, 콜하고 이름, 뭐 이렇게 달러 표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저것들이 다 동일하게 동작은 합니다. 이게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편한 거, 가장 편한 거 쓰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드랍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데이터 이제 조작하실 때. 물론 뭐 셀렉트, 뭐 쿼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알리아스 이런 거. 그래서 드랍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특정 컬럼을 그냥 드랍 시키는 거고, 위드 컬럼은 그냥 추가하는 거죠. 위드 컬럼에서 추가하는 거고, 필터는 그냥 웨어, 필터랑 웨어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터랑 웨어랑 동일해서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거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개발을 하다가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일단 쿼리로 한번 짜보시고요. 쿼리랑 데이터 프레임 이 함수랑 그 실행 계획이 같은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석 모델링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은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ETL에서는 굳이 데이터 프레임을 쓸 필요는 없어요. SQL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유니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유니온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프레임 유니온,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 테스트 코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소트하는, 디센딩하고 어센딩하는 것들을 오더바이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쿼리에서 뭐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바이 함수나 아니면 SQL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쪽으로 액션 가는 것들은 뭔가 테이크 한다거나 쇼 한다거나 콜렉트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드라이버로 연산이 되는 거니까 드라이버 쪽으로 이 액션이 가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은 이제 계속 데이터 조작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중에 데이트를 좀 조작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애드 함수도 있고 데이터 섭 함수도 있고 그 저희 이제 실습 코드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결측치 같은 거 제거하거나 아니면 널 밸류 제거하거나 디폴트 밸류 넣거나 이런 작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DF에 이제 그 널 밸류를 뭐 드라핑 할 때 뭐 이거를 뭐 아니면 새로운 거를 값을 채울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을 뭐 리플레이스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 값들이 뭐 전체가 다 널이면 다 드랍돼야 되는 거고 일부만 또 그 컬럼만 그거면 걔만 좀 드랍 시킨다거나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 밸류 핸들링 하는 게 그 5번째 스칼라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컴플렉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막 처리를 하다 보면 뭐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시 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그 컴플렉스 타입 데이터를 제가 다시 재생성하기 위한 그런 그 코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데이터를 스플릿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다시 스트럭 타입을 지정해서 이런 구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데이터 처리하실 때도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어레이 타입으로 돼 있는 걸 그냥 익스플로딩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어레이 타입으로 들어온 것들을 다시 또 익스플로딩해서 각각의 그 로우로 분산시키는 익스플로딩 시키는 그런 예제들도 있어서 요거는 코드를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실습을 다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것 같아서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이슨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 요즘에 뭐 로그성 데이터들은 거의 제이슨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에서 특정 그 컬럼 정보를 가져오고 거기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핸들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get JSON 오브젝트랑 JSON 튜플 이런 것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존에 그 내장 함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없는 함수들은 추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유저 디파인 펑션이라고 해서 UDF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DF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스팍 컨텍스트에서 선언적으로 이게 UDF를 갖다가 넣고 그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세제곱하는 그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게 스칼라가 됐던 파이썬이 됐던 UDF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각각의 익스큐터 안에서 각각 UDF가 로드돼서 적용되는 거.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각각 익스큐터 프로세스와 그리고 각각의 그 워커 파이썬 프로세스가 UDF가 적용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5번째까지 코드는 좀 요거 세션 끝나면은 한번 내부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스트럭처드 API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랑 스팍 SQL이랑 데이터셋. 두 번째 스팍 SQL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팍 SQL은 SQL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SQL 인터페이스가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물론 스팍 코드로 다 짤 수도 있지만 스팍 SQL은 좀 더 직관적이에요. 약간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약간 디펙터 같은. 그리고 이제 스팍 같은 경우에는 ANSI SQL 이런 서브셋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스팍 SQL 랭귀지를 스팍 내장으로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그리고 이제 TPC DS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이런 RDB 쪽에 원래 벤치마크 툴 같은 건데 거기에 좀 준용해서 이런 SQL 쿼리문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랑 스팍 SQL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팍 SQL을 사용하는 시점은 대부분 근데 ETL은 다 하이브로 돌리고 있고요. 스팍 SQL 쓸 때는 저희가 분석 환경이나 EDA 환경 그리고 뭔가 BI 환경에서 데이터를 빨리 보여줘야 할 때 그럴 때는 스팍 SQL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하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약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좀 용도에 맞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스팍 SQL로도 전체를 다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약간 리소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팍 SQL은 위에서 보시면은 뭐 스팍 그 데이터 프레임 통해서 질문이 이제 중간에 들어왔는데 스팍 SQL에 작성된 쿼리도 옵티마이즈에서 최적화를 통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든 스팍 SQL이든 데이터셋이든 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실행 계획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되는 거고요. 물론 쿼리를 잘못 쐈을 때 성능이 많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쿼리를 잘못 짰다는 게 뭐 카테시안 곱 같은 거를 짜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냐면 스팍이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람이 인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 풀스캔 하는 거. 그러니까 파티션 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파티션 키를 지정을 안 해서 전체를 다 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HTTPS를 읽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내부적으로 좀 먼저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스팍 SQL을 저도 좀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는 상관없는데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한테 이렇게 딱 오픈을 해드리면 처음에 풀스캔 되게 많이 하세요. 그 파티션 키 확인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는 하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그 데이터 프레임 코드 보시면은 제가 템프 뷰나 템프 테이블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스팍 컨텍스트에서 존재하는 임시 템프 테이블이에요. 제가 굳이 메타스토어에 저장하지 않아도 그냥 요 스팍 제 컨텍스트 제플린에서 저렇게 템프 뷰나 템프 테이블로 선언하면 그냥 제가 저기서는 그 안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근데 대신에 스팍 컨텍스트가 내려가면 쟤는 스팍 세션이 내려가면 쟤는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EDA 하실 때 많이 쓰세요. 저렇게 템프 뷰나 템프 테이블 만들어서. 그래서 위에서 제이슨 읽어서 이거 갖다가 템프 뷰 만든 다음에 밑에서는 그냥 SQL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플린이 약간 장점이 뭐냐면 사실 뭐 이게 파이스팍이나 이런 것들은 쓰게 되면은 이제 주파이터에서 쓰게 되면 항상 저 시각화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롯 함수 써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런데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저 SQL에 대해서는 그 시각화 차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시각화 차트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또 저것들을 간단하게 뭐 성과 측정이나 이런 걸 하시려면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제플린 통해서. 그래서 좀 약간 서머리 테이블들 만들어 놓고 그거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크론탭에서 다시 리프레시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스파크 SQL은 저 8번 스칼라 저 코드를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약간 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사실은 데이터셋의 로우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서브셋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셋의 서브셋이고 사실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언어를 쓰실 수 있는 반면에 데이터셋은 스칼라나 자바와 같이 자바, JVM을 사용하는 언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칼라에서는 스키마가 정의된 케이스 클래스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코드 스니펫에서 보시면 케이스 클래스하고 펄슨이라고 하고 제가 스키마를 지정을 하죠. 그리고 얘를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에즈해서 그 퍼슨 객체로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데이터 프레임 쓰는 거랑 데이터셋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 API 이용할 때는 그러니까 자바에서 생각해 보시면 자바 혹시 개발해 보신 분들 있으시면 자바 빈객체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자바 빈객체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타입형 API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서 얘가 가지는 뭐 장점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로우 기반, 로우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지만 데이터셋은 JVM 기반만 지원한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점대, 스파크 2점대로 올라가면서 타입드 API, 저 타입드가 제가 아까 케이스 클래스로 객체를 지정했잖아요. 이 클래스 데이터 속성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3점부터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2점대부터는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데이터셋과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분리가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이 특성이 스키마의 그 명시된 데이터 타입의 일치 여부를 컴파일 타임에 실행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JVM 기반의 그런 언어의 특성을 좀 살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랑 데이터셋을 비교한 부분인데 신텍스 에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문법적인 언어는 그러니까 문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둘 다 가능하죠. 데이터 프레임이랑 데이터셋도 가능하지만 아까 타입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셋은 그러니까 분석 타임에 실제로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분석 타임에 실제로 저게 조건이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더 앞서서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제가 SQL이랑 데이터 프레임 다 동일해요. 데이터셋도 동일합니다. 백엔드는 다 이제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똑같게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어떠한 걸 쓰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그러면 셋을 언제 쓰냐면 데이터 셋을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성능적인 이점은 없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적인 이점은 없지만 제가 뭔가 방어 코드나 얘를 타입형으로 선언해서 뭔가 얘를 좀 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JVM 기반에서만 자바나 스칼라로 구현하실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데이터셋에서도 인코더라고 해서 약간 스파크 SQL에서 뭐 IO 이런 것들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RDD랑 데이터셋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뭐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성능적인 차이는 RDD가 이렇게 만약 저희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RDD처럼 로우 레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셋에서는 그것들이 가능은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D랑 다르게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 SQL 다 성능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셋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기능만으로 안 되고 내가 커스텀 뭔가를 기능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별도의 엔코더를 만들고 싶어. 그걸 통해서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어 코드나 이런 것들
위해서 타입 안정성, 타입 세이프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데이터셋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오류를 실제로 실행했을 때 잡이 던져졌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서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먼저 방어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데이터셋을 하면서 성능적인 이점은 좀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냥 각각의 장단점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RDD 프로그래밍을 더 이상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능하시고 일부 JVM 기반으로 개발을 하실 때는 데이터셋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